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중요한 기사 10개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세계는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바이든 시절 FBI의 비밀 감시 수사부터 중국이 러시아산 해상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결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냈다는 또 하나의 전쟁까지 이번 주 UPI 인사이트, 정치와 경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야기까지 차례로 공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BI가 공화당 의원들의 통화 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미국 사법 시스템에 다시 한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 상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당시 법무장관 메릭 가를랜드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의 승인 아래 아틱 프로스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2020년 대선과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대상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의원 8명, 보수단체 약 9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통신사로부터 의원들의 통화 기록, 메타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 임명된 FBI 국장 카시 파텔은 아틱 프로스트를 담당했던 부서를 해체하고 윤리 위반 혐의로 일부 요원을 해임했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정치적 평양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수사였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대상이 특정 정당 인사들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는 법무부가 정적을 감시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전직 특별검사 잭 스미스 등 당시 관계자들의 의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것은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한 불법 감시라며 기소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수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사였으며 통화 기록 조회는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합니다. AP PBS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사실은 의회 통화 기록, 메타데이터 조회이며 도청, 내용 감청 증거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가안보 변호사 브래들리 모스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도 정치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전 연방검사 앤드류 맥카시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문제라며 범위, 필요성의 과잉을 우려했으며, 포드엠 로스쿨 국가안보센터 소장 캐런 그린버그는 이번 건은 FBI가 국가안보와 정치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는 구조와 달리, 물론 지금은 달라져 있습니다만, 미국은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의 분리로 감시 견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 균형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상원 청문회와 법무부 감찰 결과가 향후 공개되면 미국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미국이 러시아의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중국의 주요 국영 석유사들이 해상 운송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10월 24일 금요일 로이터 보도로 전해졌고 10월 27일 월요일 아시아 초반 거래에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 CNOOC, 전화오일, 시노펙은 미국 제재 발표 직후인 10월 23일 목요일 이후 러시아산 해상 원유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노펙의 트레이딩 부문 유니펙은 영국이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목록에 올린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이미 구매를 멈춘 상태입니다. 중국은 통상 하루 약 140만 배럴을 해상으로 들여왔고 이 가운데 상당량을 이른바 티팟, 독립정유소가
소화해 왔습니다. 독립 정유소들도 제재 영향평가를 위해 일시 중단했지만 향후 거래를 재개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약 90만 배럴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업계선 이 물량은 단기적으로 제재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인도 정유사들도 미국 제재 준수를 위해 수입을 크게 줄일 계획을 10월 하순에 밝히면서 러시아의 두 최대 고객이 동시에 수요를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가 중동, 아프리카, 남미산 대체 공급원을 찾는 과정에서 비제재 원유 가격 상승과 유가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오랜 국경 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의 중재 아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정은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으로 불립니다. 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 캄보디아 포로 18명 석방, 국경지역 중화기 철수, 그리고 아세안 감시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캄보디아와의 무역 확대 및 태국과의 핵심 광물 공급 협정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즉 평화와 경제 협력을 묶어 추진하는 경제 안보형 평화 모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취임 8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이 하지 못한 일을 미국이 해냈다며 직접 중재 외교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트럼프의 집요한 노력과 유연한 리더십이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며 가자 휴전 등 다른 지역의 중재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국의 아누틴 총리는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라며 중화기 철수와 포로 송환 즉시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무력 충돌 종식에 경제 인센티브를 더하고 아세안 감시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평화 모델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형 외교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 지역 질서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가자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며 불안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키르야트 갓의 미 이스라엘 민군 협력센터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부통령의 가자 방문은 휴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건 지원을 가속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점검 뒤 휴전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중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로 발표된 미 이스라엘 민군 협력센터는 키르야트 갓에 설치돼 가자 재건 사업을 총괄합니다. 역할은 치안 협력, 원조 물자 배분 조정,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설명됩니다. 휴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간헐적 폭력과 일부 교전으로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를 평화의 이정표로 평가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불안정한 정세와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번 휴전의 배경에는 자레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등 민간 채널이 관여한 비전통적 중재 방식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관료 절차 대신 신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접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 주도권과 치안 조율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모델이 안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군사, 민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재건과 치안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키르야트갓 협력센터의 첫 단계 운영이 지역 안정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양국이 희귀 금속과 핵심 광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말레이시아 내 광물 채굴과 가공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기업의 기술, 자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핵심 광물 투자를 보장하며 미국의 제조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 산업 등 전략 산업에 필요한 니켈, 주석, 히토리우 등의 안정 공급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을 잇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30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며 이번 협정은 더 넓은 인도 태평양 경제 구상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서명식은 비교적 짧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와르 총리의 서명을 아주 예술적이라고 농담을 던졌고 우리는 훌륭한 팀을 가지고 있다며 보좌진과 양국 대표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협정은 단순한 무역 계약을 넘어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음 일정인 에이펙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주도권 경쟁이 다시 한번 주목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10월 21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약 42%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의 셧다운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 기관 APNORC는 유권자 10명 중 6명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험 보조금과 세액 공제 연장을 둘러싼 예산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8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중이며 공항 보안, 여행 서비스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셧다운 때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락했지만 이번엔 양당 모두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책임 분산형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양당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지율은 소폭 올랐지만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누가 이겼느냐보다 누가 더 책임지느냐가 앞으로 정치 지형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주를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항공교통과 복지 예산까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0월 23일 브리핑에서 항공교통 마비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1만 3천 명의 항공관제사가 무급 근무 중이며 일부는 생계를 위해 우버 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공항 두 곳에서는 이미 그라운드 스톱, 운항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항공사 조종사 노조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전국적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 항공 여행 자체가 멈출 수 있다며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현재 연방 공무원 50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중소기업 대출이 약 40억 달러 규모가 심사조차 멈췄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 예산이 11월 1일부터 고갈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 복지 확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공 운항 차질은 한국, 미국 간 장거리 노선 이용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와 공항 당국은 만약 11월 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 일부 노선은 대규모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사태는 정치 게임의 결과이며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언제 타협점을 찾을지 이번 셧다운은 전 세계 하늘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대규모 치안 단속이 시행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1000명이 넘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 소속 폴 영 시장이 이끄는 멤피스시가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 공화당 주정부, 연방 수사기관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멤피스 세이프 태스크포스는 멤피스 경찰, 테네시주, 미 연방사법당국이 참여한 합동기구입니다. 3주 동안 1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중범죄 혐의입니다. 불법 총기 수백 정이 압수됐고 실종 아동도 수십 명이 발견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빌 리 주지사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장기 안정화를 강조했고 연방정부는 도시 범죄 대응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치 지형상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가 공화당이 이끄는 주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조해 치안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멤피스는 전국에서도 폭력 범죄 비중이 높은 도시로 꼽혀왔고 시는 정파보다 안전에 무게를 둔 실용 공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잉 단속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검문 강화와 경범, 교통 단속 증가로 주민 불편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구금시설 수용 능력 부담도 제기됩니다. 당국은 투명한 통계 공개와 집중 단속의 범위를 조정해 실질적인 폭력 범죄 감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파를 넘은 협력이 숫자를 넘어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지 멤피스의 다음 지표가 곧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꼴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시위가 잇따르며 미국 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0월 2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5%가 정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PBS 마리스트의 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1%가 폭력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5%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18일 일리노이 브로드뷰에서 열린 노킹스 시위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어린이가 트럼프 대통령 인형을 때리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보수 진영은 암살 문화를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 양측의 비난전이 이어졌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은 정치 지도자들의 과격한 언어와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만든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모두 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국내 불안은 한미 동맹과 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부 문제로 시선을 돌릴 경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커지는 정치 폭력의 그림자,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대화와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백악관 동관, 이른바 이스트윙 철거가 10월 하순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연회장, 볼룸 신축이 본격화되면서
규모와 자금 그리고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연회장은 약 9만 스퀘어피트, 면적으로 최대 999명이 수용되는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보도됐고 민간 기부로 충당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감독 절차입니다. 워싱턴의 국가수도계획위원회 NCPC는 신축 설계는 검토하지만 철거 자체는 관할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미술위원회의 자문 권한과 실효성도 논쟁거리입니다. 보존단체들은 역사적 건물의 대규모 변경인 만큼 더 엄격한 심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금과 윤리 문제도 부각됩니다. 백악관이 세금 영원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 개인의 대규모 기부가 동원되는 만큼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연방 정부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부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부자 공개와 윤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백악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조와 증축을 거쳤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루먼 시대가 안전 문제로 인한 구조 재건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형 실내 행사 공간을 확충하려는 선택적 확장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빈 행사 수용 능력의 현대화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축 설계 단계에서의 공식 심의 결과와 조건. 둘째, 기부자 공개와 윤리 가이드라인 등 투명성 조치. 셋째, 역사 보존과 감독 제도 보완을 둘러싼 정책, 입법 논의입니다. 백악관 동관 철거로 시작된 초대형 볼륨 프로젝트, 현대화 필요성과 역사 보존 그리고 윤리 문제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